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이 있었죠.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무려 대략 한 6건 정도, 크게 분류하면 그 정도를 쏟아냈는데, 뭐 감찰이라는 게 되게 뭐 한 달, 길어야 한 달 정도, 뭐 아니면 뭐 한 보름 뭐 이 정도 진행되면 대략 끝나갑니다. 감찰이라는 게. 감찰은 뭐 수사하고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별도로 무슨 재판을 받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감찰 끝에 수사를 해서 뭐 재판에 넘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징계를 전제로 한 게 감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6건은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번 기사를 보신 적이 있죠. 2월 9일입니다. 서울 고검에서 판사 성향 분석, 이걸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판사 사찰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 처분을 했다. 2월 9일이면 뭐 불과 엊그제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고검에서 별도로 무슨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다 지시를 했고요. 윤 총장 감찰해라, 이걸. 판사 성향 분석을 만든 것이 윤석열 총장이니까 그래서 감찰해라 지시를 했고요. 그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했었는데, 문제는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해충돌 문제가 벌어지고, 왜냐면 그 뭐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 와중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벌어져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건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서울 고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라 해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지휘 아래 서울고검에서 진행하던 그런 것인데, 그것이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혐의 인정이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이거는 이미 근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있죠. 그 감찰 담당관실에서 대전지검에 있던 이정화 검사를 파견받아서 검토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정화 검사가 이거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왜곡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징계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때 이정화 검사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실은 이 부분은 뭐 클리어된 것, 그러니까 정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밝혀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판사 성향 문건이라는 게 그 2020년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소위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시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수사팀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인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중요한 사건의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2월달이니까 그 즈음에는 판사도 인사처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의 수사와 판사가 대부분 다 교체가 되니까 아마 그래서 이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그 새로 수사팀을 맡은 사람한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수사와 진행 중인 재판이 이만저만 하니까 이 판사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딱 한 번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리고 실제 감찰을 지시했을 때 감찰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지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찰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래서 감찰 지시를 한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요 당시에 부장검사 전결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장검사가 실제 글을 올렸습니다. 왜 이게 무혐의 처분됐다, 본인 그 전결하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까지는 올라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부장검사는 그 당시에 이걸 고발한 기관에서 별로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고발해놓고 소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니까 검찰로서는 도리가 없었고 별로 혐의도 발견된 것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옵티머스에 연루된 뭐 여권, 야권 뭐 이런 정치인들 이런 것과는 무관한 얘기였고,
좀 포인트가 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부장검사가 전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개입 정황이 결국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검장을 알 수가 없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상 근거 없는 모함이 돼버렸다. 윤 총장 표현에 따르면 중상모략이 돼버린 거죠. 세 번째,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 회동을 했다. 이거는 사실 뭐 저는 처음부터 그게 적절한 회동이었는지 부적절한 회동이었는지를 법무부가 파악할 방법이 별로 없었을 텐데, 뭐 이 중에 일부는 그 아마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고 그 다른 각각의 술자리에 있다가 잠시 이렇게 뭐 나가든가 이렇게 스쳐서 인사를 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걸 과연 회동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설령 회동을 했다고 한들, 언론사 사주와 회동을 했다고 한들 중앙지검장이 그게 뭐 그렇게 처벌받을 일이냐? 물론 당시 중앙일보는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 혹시 검사 윤리강령상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공무원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감찰의 대상까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의 시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도 청구가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찰은 징계의 전 단계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로 청구가 됐다는 것은 감찰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 근데 이 징계 사유 잘 아시지만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본안 심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법원에 의해서 1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고, 감찰은 끝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뭐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이거는 더 심각했던 얘기죠.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 이 문제는 검찰총장이 뭐 쌈짓돈처럼 쓴다, 주머니돈처럼 쓴다, 그러면서 뭐 전체 규모의 절반, 그러니까 뭐 거의 50억 가까운 돈이 쌈짓돈처럼 쓰인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야 법사위원들이 자 그럼 함께 가서 법무부 특활비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 특활비하고 검증을 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법무부 걸 주로 들여다보고 민주당은 검찰총장 걸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죠? 지금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심재철 검찰국장, 당시 심재철 검찰국장의 돈봉투 사건만 나왔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 법무부 검찰국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더군다나 쓴다고 할지라도 이게 수사 정보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돈봉투 그냥 나눠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아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유용 부분은 단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못 밝힌 겁니다. 못 밝힌 건지 안 밝힌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털었는데도 없다면 국회까지 동원돼서,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의 특별 관심사항으로 총장의 그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밝히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도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접대 은폐 의혹과 야당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요거는 일부 성과는 있었는데 이것도 윤석열과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접대 은폐 의혹이라는 것은 은폐 의혹이라는 게 윤 총장이 은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김봉현 라임 자산운용 실질적인 전주, 이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 말만 믿고 이 사기꾼 말만 믿고 결국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검사를 접대했다. 검사 접대한 거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접대했다.
그 접대했다고 검찰 수사 결과 이제 일단 밝혀졌습니다. 그거면 나중에 뭐 법원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밝혀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윤 총장한테 남부지검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은폐 의혹이죠. 내지는 그러니까 보고받고 윤 총장이 묵살했다. 이게 은폐 의혹인데 당시 남부지검장, 그 당시 남부지검장에 따르면 이거는 남부지검에 있을 때 김봉현 씨가 제대로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라임 자산운용의 그 수사팀이 꾸려지기 7개월 전에 접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사팀이 꾸려지기 7개월 전에 어떻게 수사팀 꾸려질 걸 미리 알고 접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 접대 부분도 그냥 김봉현 전주 이 사람 주장대로 기소가 된 건 아닙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된 겁니다. 접대받았다 뭐 이것 때문에 된 것이죠. 그렇게 되고 더군다나 은폐 의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보고받고 묵살했다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이거로 역지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이거는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또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팩트로서 다 입증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도보고를 했고 윤 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이건 이제 각자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좌 추적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보통 2달, 뭐 3달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한테 김봉현 씨 측, 김봉현 씨가 아니고 김봉현 씨 측의 그쪽에 라임 자산운용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2억 원 플러스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세금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가가치세. 그렇게 해서 건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확인됐다는 얘기는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뭘 은폐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그 2억 2천만 원이 과연 뭐냐? 윤갑근 전 고검장은 이건 변호사비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변호사비가 아니라 이건 로비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그거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갑근 전 고검장은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지금 구속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중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방이 사실관계가 다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감찰을 지시한 핵심은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팩트를 살펴보면 부실하게 수사한 것이 없어서 지금 재판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있죠. 정진홍 지금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서 감찰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지휘 아래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 한동훈의 독직폭행 이 고소에 대해서 검사들 수사관들 뭐 당시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거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는 윤 총장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미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감찰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모두 6건의 감찰 지시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팩트 파인딩이라고 기자들 흔히 얘기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적, 감찰이 되려면 자, 이 감찰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이 감찰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할 만한 의혹이 있어야 되는데 추미애라는 사람은 그 뒷받침이 될 만한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상력 내지는 누군가의 잘못된 보고만 듣고서 또는 김봉현과 같은 사기꾼의 얘기를 듣고서 덜컥 감찰을 지시한 것.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제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특정인을, 특정 공무원을 감찰을 지시한다. 아니, 감찰이라는 게 그냥 자기 상상력 속에서 자기가 미운 털 박혔다고 감찰 지시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두 6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것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는데, 자, 지시한 지 그게 2달 내지 넉 달 정도가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것도 원래의 감찰 근거가 나온 게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내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치적 공격용으로 활용했다. 자,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퇴임했습니다. 퇴임하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들어선 지 뭐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군요. 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야말로 저는 직권남용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것도 6건씩이나 그랬다 다 실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